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주 지리한 심리 게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폭등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 물가가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집값은 사실은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거시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국내 대학에 전임 교원으로 한 15년 근무했고요. 지금 또 미국 대학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IU라는 대학이고요. 그다음 제가 또 캐리어 중에 이제 벤처기업 운영한 캐리어가 많은데요. 그 부동산 124라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회사를 엑짓까지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에스테이트 클라우드 그 브랜드는 저희가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 가지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산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예, 저희가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이 있어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접해 볼 수 있는데요. 9월 달에는 뭐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한 2,000건 정도 아마 서울이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 달에는 매출이 안 좋았고요. 10월 달에 상당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이 한 5월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예, 그래서 5월 정도의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는 한 4, 5천 건 정도 거래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 대출 규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아예 대출을 안 해준 규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연구에 의하면 어쨌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다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예전에는 신축 위주로 신고가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약간 정체기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언제부터 풀릴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한이 한정돼 있다라고 봅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말이거든요. 연말은 이제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는 은행에서도 각 지점별로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되더라도 이제 금리가 높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대출 한도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어느 정도를 해라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초과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대출이 힘들고요. 내년 되면 이제 그 한도가 다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이 대부분이 수입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좀 다른 형태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세팅되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과 같이 가상금리를 계속 이렇게 정부의 의도대로 높여놓을 수는 없고요. 영업을 좀 한다 그러면 뭐 다시 또 이제 대출 부분은 좀 뚫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다시 이제 조금 상승의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내년에 이게 원활히 풀릴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출 규제는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DSR과 같이 이미 정부에서 이제 공식화해서 그걸 이제 로드맵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는 사실은 창구 지도라는 겁니다. 이게 관치금융인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장들 불러서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팔을 비트는 겁니다. 지금 은행은 이제 사실은 금리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코픽스라 그래서 자금 조달 금리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빅컷을 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억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자꾸 괴롭히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창구지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DSR,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빌릴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변동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95%가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네, 그 이유는 은행 가보시면 잘 아시게 됩니다. 대출이 지금은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가보시면 한 1%포인트 차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5억, 10억씩 막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을 갚으셔야 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로 여전히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창구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원래 한 50년까지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요. 지금 30년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들이 전세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풀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얼어붙은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얼어붙은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가격도 거래량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현재 나중에 이제 통계가 찍게 되겠지만요. 10월 거래는 또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 오래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한 번씩 이제 쉬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매도자의 호가와 매수자의 호가 차이가 어느 순간에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매수자가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대출 규제하고 겹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요. 뭐 하반기나 그렇게 내년 초 되면 다시 또 거래량이 늘고 뭐 예전처럼 뭐 많이 늘지는 않더라도 거래량이 뭐 다시 평년 수준이 한 5,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예,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장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사실 일부에서는 서울 집값 폭락할 거다. 그리고 또 하락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한 30년간 데이터를 봐왔는데요. 뭐 지금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변수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수급하고 그다음에 금융적인 상황, 그다음에 경기입니다. 요 세 가지 변수들이 지금 부정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급 상황은 이미 서울은 이제 수급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026년, 27년으로 가면 뭐 한 해에 입주하는 양이 몇천 세대입니다. 이거는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저번에 이제 모델하우스 강의 때문에 포항에 갔었는데요. 12,000세대가 포항에 지금 입주를 합니다. 근데 포항은 완전 신축이고 다 신규입니다. 근데 서울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그죠?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 8,000세대도 전체가 다 그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천 세대 입주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30년간 데이터를 봤는데 몇천 세대 입주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이미 무너졌고 그 수급이 무너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비아파트 부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43.5% 정도 2022년 기준입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전임시장께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거의 안 내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죠. 예, 그래서 수급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무너졌지만 어쨌든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금융적인 상황은 우리가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M2라고 광해의 통화량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걸 보면 4,000조가 이미 넘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그러면 참여정부 때 한 1,000조였습니다. 막바지에. 그래서 참여정부 때 비교해보다 한 4배 정도 지금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으로 갔다가 뭐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인이나 주가보다는 부동산으로 조금 오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계속 떨어질 일만 있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영향이니까. 그다음 경기가 문제인데요. 수출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요. 그다음부터 1년 동안 계속 지금 상승률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저 효과도 이미 벗어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이제 내수죠. 내수 경기는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해보시더라도 여러분 식당에 이제 빈자리도 많고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원래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3가지 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요인만 있지 부정적인 요인이 없고요. 그리고 폭락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폭락의 수준 자체가 한 반토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세대가 아닐 건데요. 저는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세대인데요. IMF 때인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반이 망했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이 걱정이 아니고요. 내 직장이 없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파트가. 물론 한 2, 3년 이렇게 겹쳐가 떨어졌고요.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고 또 빠르게 회복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20, 30%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빠르게 회복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금리가 지금 인하하는 방향을 이제 잡았고 또 내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지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금 잠잠한 편이잖아요.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던 뭐 그 요인입니다. 지금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상승이 물론 이제 우리가 전국이나 수도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아파트가 올해 10월 말까지 오른 게 수도권이 1.79%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올랐고요. 여러분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독 있고 연립 있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단독 연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걸 다 합친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고 0%대로 수도권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 오를 정도 수준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우려해서 했는데요.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하고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출 규제 때문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중에 스트레스 DSR은 로드맵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그죠 3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고정금리를 많이 빌기 때문에 사실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뭐 말이 안 되게 창구지도를 해서 갑자기 30년만 해라. 전세 대출은 해주지 마라. 1주택자도 대출해주지 마라. 이렇게 완전히 특이한 형태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 말씀드렸던 이제 어차피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지금 이제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예, 그런 상황에서 매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매도자분은 호가를 내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매수자분들이 이제 단계에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요.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수준 자체가 진짜 우리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은 30평대가 20억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0억 후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느끼시죠. 매수자분들은. 그래서 많이 떨어졌던 시점을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매수가 차이 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꽤 높은데 계속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그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금리에 따라서 동조화 경향이 약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집값이 좀 낮았죠. 예전에는 뭐 매도가 안 했으니까요. 그게 대출을 얼마 안 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뭐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뭐 당분간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단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융보다는 수급 상황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펀더멘탈이니까요. 특히나 이제 전세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전세는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주거설립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이제 계약금을 넣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전세는 거의 부족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전세는 입주 물량의 변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줄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많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실거주 요건을 3년 유예시키긴 했는데요. 3년이라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4년을 요구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3년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거의 지금 전세는 나오지 않고 있죠.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계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수급이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경기는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뭐 경기가 좋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리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지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안 좋을지 아니면 저는 이제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뭐 이 두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런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지금 아마 다른 변수는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전세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전세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2027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갈 거예요. 저희가 3년 이상 예측한다는 건 최근에는 되게 힘든데요. 그래서 3년, 4년까지는 계속 전세난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전세하고 월세는 최근에 같이 좀 움직이는 네, 경향이 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전세 대출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에 되게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월세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그나마 이제 물론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계시지만 타인 자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월세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거래한 건 아닌데 연락을 받은 게 개포에 보면 자이 프레던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3년에 아마 거의 마지막에 입주한 개포 중공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요. 거기 20평형대가 가격은 한 20억 정도 하는데요. 1억에 400만 원 월세예요. 그게 거의 고정돼 있어요. 지금 2억에 350 이런 거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월세들을 지금 내시면서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오르는 부분도 전세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같은 상황이 혹시 서울 부동산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택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집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하락했을 때 또는 조정받을 때 이렇게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10% 정도는 최소 떨어진 금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온 금매를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계속 가격을 깎습니다. 매수자분이. 그런데도 매도자분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 여러분들 안 보고 이렇게 계약금을 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즉 내가 층이나 향 이렇게 좋은 매물을 선택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격 깎는다 하는 순간 계좌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항상 가격이 오를 때 대부분 사시거든요. 특히나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언제냐? 2021년도에 제일 많이 샀어요. 저희도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꼭대기 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주식도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말 피가 툭툭 흐를 때, 정말 칼날을 잡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에서도. 이제 그럴 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일단 조정을 좀 또 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또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설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가보시더라도 뭐 금매 같은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가보시면 금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갈아타기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갈아타기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안타깝지만 올 초가 갈아타기 제일 좋은 시기였고요. 그때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저희가 많았습니다. 뭐 계약도 많고 상담도 많았었는데요. 아마 올 초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이 집을 사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고 상담해 보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유튜브 보니까 다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좀 활동하시면 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장 같은 거 다니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안타깝게 앉으셔가지고 계속 유튜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갈아타기 하시기에 아주 좋은 여건에서, 왜냐하면 주거선호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 떨어져도 주거선호 지역은 뭐 5억씩 6억씩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1, 2억밖에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이익을 보는 거였는데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주거선호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더라도 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저는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를 거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겠지만 저는 이제 기준 자체가 거의 20억 국평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 2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아마 정부도 비슷할 거고요. 나중에 또 뭐 어차피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 5, 6년 동안. 그렇다 그러면 계속 규제가 나올 겁니다. 조금씩 오르면. 그러면 어디만 계속 오르느냐 그러면 오르는 데만 계속 오르다가 노동왕으로 지금 그죠? 뭔가 좋은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딱 끊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정부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으로 손해보면서 그냥 가시더라도 지금은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 자금이 없는데 월세를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좀 두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갈아타기가. 뭐 이를테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마포로 들어온다 그러면 두 단계잖아요. 서울 외곽에 일단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마용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가끔 있습니다. 내가 전세 사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두 단계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두 단계 갈아타기 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오르나이만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지역은 앞으로 오를 여력이 없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더 구매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시장은 저평가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 어플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아마 어플 보시면 그 단지를 보고 있는 분이 몇백 명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저평가고 뭐가 있고요. 이게 딱 그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먼저 오르는 아파트나 단지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마용성은 너무 알려졌습니다. 용산은 이미 그 송파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마용성에 넣으면 안 되고요. 마포하고 성동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데가 동작, 강동, 광진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한 20억 이렇게 넘어가지고 좋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동작, 광진, 강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시면 아마 지금 한 4%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그 서초나 성동 이런 데는 지금 아마 7, 8%씩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미리 그죠 사두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제 그 너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역들이 한 20억씩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거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지방에 가서 공시가 1억 아파트들 막 몇 채씩 사고 이러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면 되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한 5년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나오고 계속 규제가 나오고 한 마용성 가면 규제가 나올 거예요. 또 마용성 가면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디만 계속 오르고 그런 지역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상승률이 비슷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20억이 10% 오르는 거하고 5억이 10% 오르는 거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과 수도권이 벌어지는 게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승률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나 단지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직장도 이제 경기도에 있다. 뭐 직중은 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그 핫한 지역이라는 게 과천이나 아니면 판교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2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서울만큼 지역을 선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판교와 과천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규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판교는 이제 뭐 분당은 조금 특이하게 지금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분당으로 갔다가 용인 수지로 갔다가 그죠? 그래서 신분당선 이 라인 쪽으로 해서 동탄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도 의왕에서 그죠 평촌 그다음에 이제 안양의 다른 지역들 그다음 삼본 그런 데까지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미리 이제 앞서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분양권을 좀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분양권은 새 아파트가 되기 직전에 있는 그죠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입주가 많은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지만 거의 서울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권이 일단 그 입주 물량이 많고요. 그건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12,000세대가 쏟아지는데요. 사실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도 2,600세대가 넘고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보면 조금 있으면 아마 분양할 겁니다.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미성크로바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도 2,8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데를 합쳐보면 한 17,000세대가 1년 안에 모두 다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거예요. 금매 같은 게.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 금매가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떨어진 금액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데들이 조금 자금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단지가 아마 내년에 다 입주를 할 거예요. 근데 입주하는 양이 많습니다. 9,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동대문 지역일 건데요. 동대문에 이렇게 많이 입주한다 그러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입주해 있는 SK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하고 어울려 본다 그러면 기회가 있고 실제로 분양권 가격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그 눌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또 고뇌 돌릴 수 있는데 광명입니다. 광명은 입주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명이 국평이 한 15억까지 갔었거든요. 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번호를 쓰고 있는 지역은 다 괜찮죠. 그래서 뭐 아주 괜찮은 지역인데요.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이 핵심인데요. 요 주변에 지금 입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역에서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역 가까운 쪽을 잘 고르시면, 물론 안양천 뷰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광명은 안양천 뷰보다는 역 주변이 오히려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역이 있는데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이제 요거는 조금 늦어요. 2026년하고 27년 정도에 이제 입주가 아마 마무리될 건데요. 방배동이 예전에 이제 서초구가 강남에서 분리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앞서방이라 그래가지고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여기가 굉장히 주거 선호 지역이었는데요. 방배동이 원래 연립이나 빌라 위주로 개발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눌려 있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30평대가 신축도 20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20억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DH 방배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평당 1억은 훌쩍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게 방배동이라 그러면 사실은 방배역 주변이 핵심인데요. 서리풀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준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20억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괜찮습니다. 아마 가격을 끌어올릴 거예요. 신축들이. 근데 그 신축 입주하는 양이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예, 강남에서 입주하는 양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배동이 강만 안 보이다 뿐이지 괜찮습니다. 동네가. 우리가 방배동이 이제 반포동 옆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뒤입니다. 뒤. 그죠? 그래서 직선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거고요. 최근에 이수역 이런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후가 좀 튼튼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흑석이라든지 이수 쪽이 사실은 반포나 이제 방배의 배후입니다. 그래서 배후가 튼튼해지는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고려해 본다 그러면 방배동도 주거선호 지역이니까요. 당연히 강남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2026년이나 27년 쪽 때 되면 좋은 이제 매물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재건축은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신고가가 앞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형 평형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왜 대형 평형이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지? 그게 이제 압구정동도 그렇고 최근에 여의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 평형밖에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원래 중소형 평형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거든요. 재건축 투자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없습니다. 여의도는 특히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150제곱미터 이상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빠르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매물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대형 평수 같은 것들 좀 매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완전 초기는 아닌 좀 진행된 재개발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특히나 저는 조합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요. 사업시행인가 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괜찮습니다. 사업시행인가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 곧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고요. 이주하고 철거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또 깁니다. 나가라 그래도 빨리 안 나가고요. 하여튼 또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많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왜 신축 아파트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얼죽신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위치가 뭐 좌우하는 거지 신축이 이러냐 그렇지만 신축이 제일 많은 데는 오히려 서울 외곽이고 지방이잖아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 좋은 데인데 신축으로 바뀐 데 그죠? 이런 데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지역이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아주
얼마 안 남은 데들 그죠? 이런 데들은 뭐 사셔도 되는데 매물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 조합 설립하고 나면 팔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되겠죠. 예. 그럼 사업 시행 인가 직전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조합 설립 때까지 말씀하실 건데 최근에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요. 예, 사업 시행인가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실 때 뭐 저 말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조합에 꼭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를 걸어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중개사분한테 전화를 하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매물 팔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병원 가시더라도 본인이 몸이 별로 안 좋고 그죠? 좀 심각한 병이다 그러면 세컨드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다른 병원 또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이 어디입니까?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뭐 사업 시행인가 직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리고 변수가 없으면 이를테면 뭐 소송이 걸려 있고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뭐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꼭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예, 이야기시네요. 맞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투자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 그런 단지가 있다면 좀 추천 가능하실까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 예. 다 포함되어 예, 있나요? 예, 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그게 이제 거의 한 2년 지나야 나올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최근에는 중과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지나셔야지 아마 일반 과세 될 거예요. 그래도 뭐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시면 손피라 그래가지고 뭐 네가 세금 다 내라 이러는 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분담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가 많이 되는 지역 앞에서 제가 몇 개 설명드렸는데요. 다른 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뭐 이런 데들도 좋고요. 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평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뭐 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20평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고 뭐 애도 안 놓으실 건데 계속 좁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애도 안 놓을 건데 뭐 20평이 좁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한국 분들이 좀 큰 걸 좋아하시긴 해요. 네. 저도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가격하고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죠. 단위당 가격을 보시면 20평대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단지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리센츠를 봤는데 20평대는 거의 22억 뭐 이렇게 가더라고. 24평인데 30평대는 아직 20억 후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34평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거는 20평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겠다 그러면 20평대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애도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20평대도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큽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20평대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초소형이나 대형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은 뭐 강남에 사시려면 반포동 한 100억 주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대형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 지어서 그래요. 예. 초소형도 마찬가지로 인구구조상 보면 지금 제가 초소형이라는 거는 리센츠 같은 데도 보면 14평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방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방 2개 있는 리센츠에 그 12평인가 14평 그것도 거의 평당 1억 정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가격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근데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의 확장성이 더 크거든요. 신혼부부들까지 그런 거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아주 좋고요. 일본에서는 컴팩트 맨션이라고 그럽니다. 전용 30에서 50제곱미터. 4구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예. 어떤 재건축 아파트는 4구인데 방 3개까지 뽑은 데도 봤어요. 화장실 2개 이렇게 뽑은 데도 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 화장실에 보면 어떤 데는 이제 그 변기만 있고 하나는 이제 그죠? 예, 샤워 시설만 있고 뭐 이렇게 뽑긴 했는데 그게 일본식입니다. 예, 일본에 가면 대부분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실하고 따로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초소형 저는 괜찮다라고 하고요. 지방에 가서 초소형 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평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데 하시면 안 되고 평당 가격이 높은 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대형 사시면 좋습니다. 예, 대형은 50평 이상을 우리가 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없어요. 신축은. 제가 말씀드린 게 신축입니다. 예, 신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베일리도 보시면 대형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에테르는 청담이라든지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도 100평이면 200억 해요. 이미 그 평당 2억을 넘었어요. 왜 그러냐? 신축 대형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축 대형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반포동만 하더라도 반포자이나 레미안 STG가 있는데요. 퍼스티지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그 70평, 80평이 300세대, 200세대씩 막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도 이제 거의 이제 구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입주가 아마 2008년, 2009년 이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신 자산가 분들이 옮기시려고 하는데 옮길 데가 원베일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평형도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게 부동산을 뭐 요즘은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뭐 욕을 하시겠지만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좋은 거 사시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젠 이제 30평형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20억이니까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상위 10%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상위 1%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요. 그리고 상위 0.1%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벤처기업 분들 만나러 가보면 30대인데 몇천억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코인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리고 그냥 뭐 기업을 물려받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남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상위 1%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PIR이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소득을 얼마만큼 모아야지 이 아파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번 이제 폭락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 강남 아파트 살려면 뭐 30년이 걸린다, 50년이 걸린다. 평균 소득으로 가진 분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비현실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PIR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즉 한 3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5, 6억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KB라든지 아니면 하나은행 이런 데서 보면 그 자산가 분들을 그 해서 이제 보고서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가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늡니다. 1년에.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GDP라든지 이런 거 느는 거는 1,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죠? 그거의 한 5배 정도씩 자산가 분들이 많이 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20억 아파트 10%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빨리 자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아파트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제 지인분이신데요. 의사분이에요. 근데 강남에 이제 그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가 50평이 많이 갔을 때는 한 30억까지 갔는데요. 2007년도에. 그걸 팔고 안 샀어요. 집을. 안 사고 이제 제가 그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했었어요. 가격이. 예, 그래서 빨리 사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못 샀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내 거를 팔자마자 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지 손해를 안 봅니다. 뭐 이를테면 해외에 이제 근무하신다고 집을 팔고 나간 분들이 돌아오면 전세 살기도 힘들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저는 계속 그럴 거라고 봐요. 서울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울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아타기 하시더라도 좋은 데로 가시고, 그죠? 갈아타기 하고 팔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강의하고 이러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요. 20억 아파트가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될 거예요. 즉 지방도 20억 가까운 아파트만 서울만큼 가격이 오를 거고요. 나머지는 가격 이제 오르는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즉 뭐냐 그러면 지방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동만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운대 이러면 좌동, 우동, 중동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이제 성의 없이 그 동을 지어놨어요. 좌측에 있으면 좌동이고요. 우측에 있으면 우동이에요. 근데 우동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동만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방은 동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요. 경기는 선이에요. 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GTX 라인, 반도체 라인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뭐 신분당선 라인 주변에 그죠? 투자하신다.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승률이 낮을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서울은 이제 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상구도 있고 용산도 있고 뭐 광진, 동작, 뭐 강동, 마포,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다 국평 기준으로 20억을 넘었던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넓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그냥 사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억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억은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요인입니다. 아까 이제는 1억으로 물론 이제 갭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금액이실 건데요. 갭으로 투자하시더라도 10억은 아니실 거고요. 5억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3억 정도 하시면, 최근에 이제 신축 중에도 보면 저 관악 쪽에 이제 관악구가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망설여지시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강남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좀 가까우면서 가성비가 있는 지역들은 또 MZ세대들이 또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또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뭐 서울대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관악 쪽에 이제 언덕 쪽에 거기가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이 많은데 거기 이제 신축 아파트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억 정도대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7호선 쪽에 보면 보라매 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보면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동대문 쪽에도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조금 최근에 입주한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 뭐 서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신축을 말씀드리는데요. 뭐 어떤 분은 신축 뭐 그게 위치도 안 좋고 신축은 또 나중에 구축된다 그러는데요. 구축은 이제 더 구축될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거는 이제 전혀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예요. 20년 지나고 이러면 애매합니다. 부동산이 그죠. 아니 30년이 지나면 뭐 재건축 이슈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데요. 구축 20 넘어가고 이러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제가 하시라는 거고요. 앞으로 신축은 보통 이제 신축이 5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젊은 분들이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준신축이 1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돼도 깨끗합니다. 준신축이란 게 좀 15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원체 이제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어질 거기 때문에 신축 쪽을 좀 한 10년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한번 정말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시면 10년 사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10년 정도세요. 집을 이제 보유하셨다가 파시는 게. 그러니까 뭐 20년 되기 전에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잘 파시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래를 해보면 예전하고 다른 추세가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 된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내가 뭐 1억이나 2억을 주고 그죠? 이렇게 아파트를 싹 고치더라도 그게 가격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게 뭐 너 취향대로 바꾼 걸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들어갈 때도 확 고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게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걸 고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부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내놓는데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예, 그것도 힘드는데 완전 고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달 정도가 사실은 전면으로 한다고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는 지금은 가격 차가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빨리 팔립니다. 인테리어 한 집이 일단 젊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한 10년이나 15년 된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물어봐요. 예, 매수자분이 그 아파트 인테리어 했나요? 깨끗하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인테리어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무조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황금성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황금성이 좋으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만드시려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정 안 되면 뭐 최근에는 셀프 인테리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배라든지 그죠? 이런 거라도 좀 하시고 가구 바꾸고 그죠? 이런 거라도 하셔야지 오셔가지고 볼 때 그죠?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집과 안 하는 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는 안 하더라도 그죠?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완전히 새 집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5년도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25년 그리고 앞으로 3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 또는 붕괴할 가능성 각각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등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격대를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그건 억누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아주 지리한 심리 게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돈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지금 가격을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수준에 오른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로피 에셋이라 그래서 20억 국평 기준으로 보면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한 그 팬데믹 이후에 한 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밥값이라든지 저는 이제 삼형제인데요. 가끔씩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습니다. 먹는데 호텔에서 먹거든요. 나이도 이제 다들 많고 뭐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호텔의 뷔페가 10만 원 하다가 1인당 지금 한 20만 원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20만 원 이하 아마 여러분 특급 호텔 뷔페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게 2배 올랐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값이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25년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 혹은 붕괴할 가능성 각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붕괴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폭등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 자체를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궁극적으로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지리한 심리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심리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폭등할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그 트로피 에셋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국평 기준으로 한 20억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수준 정도에서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따라 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밥값이라는 게 그 팬데믹 전에 에 비해서 대략 그 20-30%씩 다 올랐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호텔 뷔페 이런 거는 10만 원대였다가 지금 다 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르는데 집값만 떨어진다? 그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뭐 그 물가가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집값은 사실은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거시경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부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위에서 참여정부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뭐 효과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쫙 기억해 보시면 더 오릅니다. 왜? 안 올랐던 것까지 합쳐져서 오르고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 중심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게 가격을 올린다라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경제학 교과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가 미치는 효과를 동결 효과하고 정가 효과라고 그럽니다. 동결 효과는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매물이 꽤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래도 규제 완화를 한 몇 개 안 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유예시켰죠. 그래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꽤 나오는데요. 그래서 동결 효과는 뭐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어지지 않는 거는 이제 동결 효과가 있는 거죠.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정가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입자한테 정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들이 오르는 거죠. 물론 정가할 수 있는 데만 정가를 하는 거죠. 그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세입자한테 이제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 가격을 올리고,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에도 올립니다. 그죠? 세금이 많으면 그 세금을 당연히 정가를 시키거든요. 정가를 시키는데 우리가 기름값이 오르면 더 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려서 정가를 시키는 정가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주거 선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하면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 있는 분들 보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주택 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민하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2주택 하시면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그죠?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주택을 파는 게 3년입니다. 3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정확하게는 알려지기는 청구권인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게 되면 4년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2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재산세 얼마 안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거예요, 재산세가. 예, 이걸 그냥 원칙대로만 돌려놓으시면 3배에서 많으면 5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2주택, 3주택으로 늘리시는 게 좋고요. 제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1주택자분들이 그죠? 갈아타기 하시거나 뭐 이러는 거. 갈아타기 할 때 핵심이 뭡니까? 내 걸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갈아타기 문제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지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매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좋은 상품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청향 고를 수 있고 그죠. 깎아달라 그래도 지금 집주인분들은 깎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건에 하실 수 있고 지금 사시더라도 당연히 내년에 이제 대출을 일으키실 거니까요. 그런 점을 한다 그러면 대출 규제에서도 뭐 크게 뭐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연끌 조정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은행에서 연끌을 안 해줍니다. 어느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그 연끌만큼 빌려주겠습니까? 그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출을 안 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는 80% 빌려주는 게 기본이고요. 제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이제 자주 예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미국은 뭐 지금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그 나라들은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라 그래가지고 1%만 내면 99%를 빌려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장이라든지 신용도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SNS를 다 열어요. 계정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렇게 빌려줍니다. 그렇게 99%를 빌려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담보대출이 우리나라가 한 500조 정도 됩니다. 500조 정도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한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인구는 한 3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더 많죠. 주택담보대출이. 그리고 미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가격이 높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비싼 주택들은 엄청난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한 6배 정도밖에 안 많습니다. 근데 담보대출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은 가보시면. 그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는 심각한데요. 이 가계부채가 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 때 그 사업자 대출이 되게 많습니다. 그 자영업자분들. 그게 제가 알기로 1,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건드리기 힘들어요. 주택담보대출은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순간 아주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걸 그냥 방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안 빌려주기 때문에 연끌하셔도 됩니다. 걱정 말고 은행에서 빌려준다 그러면 다 받으세요. 연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승기에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 하락기에 갈아타는 게 좋은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하락기 때 갈아타는 게 제일 좋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기 때는 주거선호 지역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하락기 때 되면 정부에서 정책금융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보금자리로는 이제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빌려주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들은 거래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은 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뭐 내 거 떨어져 봤자 몇천 더 떨어지니까요. 몇 억 더 떨어진 데 가서 사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갈아타기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승자십니다. 정말 마포만 해도 몇 억 올랐고요. 강남은 한 10억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20억 뭐 이런 초반 상품들도 많았어요. 지금 다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레미안 원밸리도 여러분 50억 뭐 60억 이야기 하셨지만 올해 초 30억대 거래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지금은 20억 더 그죠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기 때라든지 하락기 때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상승기 때는 손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내 거를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 잘못하신 거니까요. 그걸 감수하시더라도 나중을 그 집을 사시면 5년 1, 2년 있다 파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나 10년 있다가 파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아무래도 상승률 차원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세를 사시면서 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은 다 월세 삽니다. 예,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거주와 투자는 좀 당분간은 분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양극화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예, 양극화를 보셔야 되는데요. 상품성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양극화되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신축, 대단지, 한강입니다. 그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잘 고르신다 그러면 뭐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오르면 또 규제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정말 똘똘한 한 채만 계속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극화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많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직주 근접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직장이 있는 쪽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부동산 선택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이 직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배후 주거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뭐 그런 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외곽 선택하실 때도 좀 고려하시면 훨씬 좋은데요. 문제가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산동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직주 근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일단 대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특정 산업으로 클러스터화가 돼야 됩니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IT, 그래서 판교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그 IT라든지 게임 쪽으로 이제 클러스터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화 돼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발 호재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데는 왜? 넓어지니까 그래요. 수요 확장성이 커지니까 계속 개발합니다. 판교도 이제 1판교, 2판교, 3판교 이렇게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마곡이라고 서울의 서쪽 끝에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형 개발 사업들이 한 서너 개씩 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이라는 게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이렇게 개발하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데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은 증여나 상속이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대가 서울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50% 이렇게 매입하는 비중도 나오거든요. 무슨 20, 30대가 돈이 있느냐? 돈 없어요. 20, 30대는. 그런데 왜 강남이라든지 소위 이야기해서 성수동, 우리가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 30대 매입 비중이 한 50%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20억 하는 아파트를 살까?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거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Great Wealth Transfer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 네이버만 검색하지 마시고요. 구글 검색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맞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거 하면 뭐 또 구글 본다고 또 뭐라 그러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Great Wealth Transfer라고 치시면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도 보면 베이비 부모들이 계속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10년 전에 비중이 한 12%, 13%였는데요.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매입 비중으로 보면. 20대도, 20, 30대도 좀 늘었고요. 줄어든 게 40, 50대가 줄었어요. 오히려. 이런 추세는 대부분 그레이트 웰스 트랜스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부의전, 즉 증여와 상속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심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젊은 분과 베이비 부모가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최근에는 이제 베이비 부모 분들이 안 떠나거든요. 도심을 안 떠나면서 자기 애들을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상황한다 그러면 도심이라든지 중고선호 지역은 계속 확장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양극화와 직주 근접 그리고 부의 이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아파트는 우대빵이라는 어플은 어떤 어플인가요? 아, 예, 저희 그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에서 그 브랜드는 우대빵 부동산인데요. 거기서 만든 어플입니다. 아주 다양한 단지 표준 가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갈아타기 기능들을 굉장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지 표준 가격, 지금 시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팔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시면 1억부터 시작해서 뭐 10억까지 그죠? 뭐 그보다 그 이상도 있고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금액대에 맞는 단지들이 쫙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링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느냐, 그죠? 아니면 내보다 상급지로 가시느냐? 상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갈아타기 하는 건 하급지로 가시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상급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급지 아니면 강남 상구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가까운데, 그죠? 교통이 가까운데 뭐 이런 것들을 필터링 기능을 부여하시면 그걸 좁혀주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개나 2개 정도, 2개 정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 단지를 여러분이 선정하신 다음에 계속 보시거나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가지고 임장해 보시면, 아, 이게 지금 가격대가 그죠? 아주 좋은 때, 아니, 뭔가 분위기가 오른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이러면 이제 사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이 잘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때는 뭐 한 번만 투자해서 잘해도 그죠?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 아마 오래 사셔야 되고요. 저보다도 더 뭐 한 10년, 20년 더 오래 사셔야 될 거고 대신에 직장에서 빨리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산 관리를 오랜 기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산 관리 프레임은 빨리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뭐 성정길 TV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자산 관리 프레임을 만드시고요.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매년 여러분들이 본인만이 대차대조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얼마 있고 그죠? 부채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판단하시고요. 올해는 내가 자산이 줄었네. 그렇다 그러면 임장하시고 이러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대략 뭐 나는 한 50억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45억 5천만 원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 자산 관리를 엑셀로 그냥 하시면 되죠. 그죠? 무슨 어플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딱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미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